이복에 그 계집을 당장 내쫓아라. 팔도의 이름을 떨치던 조선 최고 거상 박대감. 그가 남루한 나그네 행색으로 허름한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지켜보던 그 여인의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자신의 눈이 이렇게까지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팔도까지 전장을 거느린 거상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이라 불리던 이 사람은 쌀과 비단, 약재까지 손대지 않은 장사가 없었죠. 그의 재산은 관아의 곡간보다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학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심성이 고다 장차 가업을 물려받을 그릇이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박대감은 이 아들을 한양 명문가의 규수와 맺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벌써 혼처를 알아보던 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가를 들고 싶은 여인이 있다고 했죠. 박대감은 반색하며 어느 집 규수냐고 물었습니다. 학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성박 주막거리에서 국밥을 파는 여인인데 죽은 사내의 아이를 안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팔도 최고거상의 외아들이 주막집 여인에 그것도 사내 아이까지 딸린 여인에게 장가를 들겠다니. 당장 그런 헛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호통을 쳤죠. 학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됨됨이를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며 고개를 조아렸죠. 박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문득 돌아가신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영감,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법이에요. 부인은 생전에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가 찾아와도 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죠. 박대감은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인의 본색을 밝혀내겠다고요? 다만 거상 박대감으로 가면 누구든 본 모습을 감출 터였죠. 그래서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때에 묻은 두루마기에 해진 집신을 걸치고 얼굴에는 수검댕까지 묻혔죠. 청지기조차 알아보지 못할 행색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꼴로 가면 그 여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날 거라고요. 돈을 노리는 계집이라면 거지 행색의 나그네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는 성박 주막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박 주막거리는 한양 도성과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편으로 허름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길바닥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죠. 코를 찌르는 구정물 냄새의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작은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기둥은 비바람에 색이 바랬죠. 간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나무 판때기에 국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속으로 비웃었죠. 이런 허름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 하루에 몇 푼이나 벌겠느냐고요. 아들 학수가 이런 곳에 여인에게 빠졌다는 사실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수한 된장 냄새와 장작불의 온기가 동시에 밀려왔죠. 안에는 낡은 탁자 2개와 삐걱거리는 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좁은 부엌 쪽에서 등에 아기를 업은 채 국을 끓이는 여인이 보였죠. 24살이라 했던가. 복순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생각보다 왜소했습니다. 가느다란 팔로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리면서도 등의 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었죠. 박대감이 걸상에 털썩 앉아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돌렸죠. 때에 묻은 두루마기에 수검댕 범벅인 얼굴. 어느 모로 봐도 동양아치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의 반응이 뜻밖이었죠. 인상을 찌푸리거나 경계하는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랜 단골을 맞이하듯 자연스러운 태도였죠. 박대감은 일부러 거칠게 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빨리 내오라며 탁자를 탁 쳤죠. 복수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업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죠.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을 퍼야 하는데 아기가 보채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아기를 먼저 내려놓았죠. 미음을 타는 복순의 손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툴렀죠. 쌀가루의 양을 가늠하지 못해 한 번 쏟고 물 온도를 맞추느라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설픈 손길 속에서 박대감은 묘한 것을 느꼈죠. 복순의 눈이 아기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표정. 마치 남의 귀한 물건을 다루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박대감은 그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기가 미음을 먹고 잠잠해지자 복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후다닥 국밥을 차려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소고기 몇 점에 무와 파가 전부인 소박한 국밥이었지만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박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이 딱 맞았죠. 진한 장맛이 속을 데우며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최고의 주방에서 먹던 음식과는 결이 달랐지만 어딘가 그리운 맛이었죠. 돌아가신 부인이 끓여주던 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국밥을 비우고 값을 치르려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복순이 손을 내저었죠. 국물이 남았으니 한 그릇 더 싸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묵까지 넉넉히 담아 보자기에 쌌죠. 박대감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짜로 퍼주는 데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요. 혹시 자신의 행색이 불쌍해 보여서 나중에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닌지 의심했죠. 왜 공짜로 주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나눌수록 맛이 좋아지는 법이라고요. 남은 건 버리면 그만이지만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로운 일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대감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돌아가신 부인도 똑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루 이틀 착한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보자기를 받아든 박대감은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죠. 복순이 다시 아기를 업고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위로 아기의 작은 손이 보였죠. 박대감은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국물이 아직 따뜻했죠. 한 모금 들이키자 아까 그 맛이 다시 혀끝에 번졌습니다. 분명 좋은 재료를 쓴 것도 아니고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계집이라면 거짓골의 나그네에게 공짜 음식을 쌀 이유가 없었죠. 그렇다고 진심이라 믿기엔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를 악물었죠. 내일도 가겠다고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여인의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그네의 행색은 벗지 않을 작정이었죠. 둘째 날도 박대감은 같은 행색으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환하게 맞아주었죠. 마치 매일 오는 단골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국밥을 내오면서 이번에는 깍두기까지 한 접시 더 얹어주었죠. 박대감은 속으로 또 샘을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고요. 그때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포목점 주인처럼 보이는 사내였죠. 탁자에 앉더니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복순의 등에 업힌 아기를 보고는 대뜸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장사를 하면 위생에 좋지 않으니 아이는 어디 맡기고 오라며 핀잔을 줬죠. 목소리가 꽤 거칠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다른 손님 몇도 슬쩍 고개를 돌려 구경했죠.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었죠.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다는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사내에 국밥을 차려내고 부엌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에 아기가 엄마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잠들어 있었죠. 박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애써 무시했죠. 연민에 휘둘리면 진짜 모습을 놓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주막거리 근처 시장으로 향했죠.
복순이 매일 아침 장을 본다는 정보를 청지기에게 미리 들어둔 터였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이 나타났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빈 광주리를 들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운 탓에 아기를 감싼 포대기를 연신 여미며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채소 좌판 앞에 섰죠. 무와 파를 고르는데 좌판 주인이 값을 부르자 복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무 하나를 내려놓고 파만 집어들었죠.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복순의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아기 무게에 짐 무게까지 더해지니 가느다란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래도 아기가 흔들리지 않게 등을 고추 세우며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장 상인 두어 명이 복순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사내 아이를 안고 혼자 산다며 혀를 찼죠. 미혼모라는 단어가 바람을 타고 복순의 귀에까지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순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던 박 대감의 귀에 다른 목소리도 잡혔습니다. 생선 좌판의 안악이 옆 상인에게 말하고 있었죠. 저 아가씨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씩 갖다 준다며 혼자 아기 키우면서도 남 챙기는 걸 보면 심성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박대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장사도 빠듯한 형편의 남에게까지 퍼준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죠. 시장을 빠져나온 복순이 주막으로 돌아가기 전 옆가게 떡장수 안악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광주리에서 파 한 단을 꺼내 건네더니 어제 떡 잘 먹었다며 웃었죠. 떡장수 안악이 반색하며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바람결에 실려왔죠. 떡장수 안악이 요즘 좋은 사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죠. 자신 같은 처지에 무슨 혼인이냐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했죠. 떡장수 안악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안타까워했지만 복순은 화제를 돌리며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듣고 있던 박 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인이라면 좋은 혼처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자격이 없다며 물러서려 하지는 않을 터였죠. 하지만 박 대감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연기일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는 치밀한 연기라고 애써 단정지었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주막에 앉아 국밥을 먹다가 복순이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목격했죠. 몰래 다가가 살펴보니 돌잡이 상차림을 받아주는 곳의 전단이었습니다. 아기의 첫 돌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었죠. 복순은 전단에 적힌 값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전단을 접어 치마폭에 넣었죠. 그러고는 잠든 아기의 볼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 작은 것에게 미안하다고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이를 악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솥 앞에 섰습니다. 박 대감은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주막을 나왔죠. 골목을 걸으며 자꾸만 복순에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죠. 숙소로 돌아온 박 대감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가족관계와 살림 형편을 낱낱이 알아오라고 지시했죠. 또한 주변에 드나드는 사내가 있는지도 은밀히 살피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지기가 물러간 뒤 박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며칠간의 관찰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이라는 여인은 분명 가난했죠. 주막 수입으로는 아기를 키우기에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그네에게 공짜 국밥을 내주고 시장 상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손님의 핀잔에도 말대꾸 한마디 안 했죠. 돈을 노리는 계집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감은 마음을 놓지 않았죠. 세상에 쏙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돌아가신 부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다만 부인은 좋은 쪽을 보라는 뜻이었고 박 대감은 나쁜 쪽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죠. 닷새째 아침 청지기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았죠. 복순이 석 달 전부터 낯선 사내와 주막 뒷골목에서 몰래 만나고 있다는 첩보를 가져온 겁니다.
밤늦은 시각에 사내가 주막 뒷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인근 주민이 목격했다고 했죠. 박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그렇다는 표정이었죠. 며칠간 쌓여가던 의문과 혼란이 한순간에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착한 척하더니 결국 뒤에서는 다른 사내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아들 학수에게는 순정을 바치는 척하면서 말이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죠.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주막에 들어선 박대감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복순이 웃으며 국밥을 내왔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달리 보였죠. 철저히 계산된 가면 같았습니다. 아기에게 미움을 타면서 대인 손등을 호흡하는 모습도 동정을 사려는 수작으로 읽혔죠. 박대감은 국밥을 반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꾸 없이 주막을 나섰죠. 하지만 꼴목을 걸으며 자꾸 뒤가 돌아봐졌습니다.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대인 손으로 미움을 타던 복순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자신이 틀렸다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돈으로 시험하겠다고요? 사람의 본색은 큰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청지기를 불러 운자 500냥을 준비시켰습니다. 웬만한 기와집 서너 채 값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이 돈을 미끼로 던지면 그 여인의 진짜 속내가 낱낱이 드러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지기가 최종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대감은 그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아기의 아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언니 덕순 부부가 5달 전 산길에서 마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나왔죠. 아기는 덕순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복순은 미혼모가 아니라 부모 잃은 조카를 홀로 떠안은 이모였던 겁니다. 박대감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장면이 빠르게 스쳐갔죠. 미움을 타면서 보여준 그 서툰 손길. 보통 어미와는 다른 조심스러움. 액자 속 부부를 보며 흘리던 눈물. 언니라고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24살 어린 여인이 부모와 언니를 한꺼번에 잃고 100일 된 조카를 끌어안고 허름한 주막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500냥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주막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가족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박대감은 주막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주막 앞에 낯선 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 털을 쥐고 있는 마름이었죠. 자릿세를 곱절로 올리겠다며 복순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혼모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장사를 하느냐는 모욕까지 내뱉었죠.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앞으로 나섰죠. 그 순간 옆 가게 떡장수 안악도 뛰어나왔습니다. 안악이 마름을 향해 소리쳤죠. 복순이가 미혼모가 아니라 사고로 언니를 잃고 조카를 키우는 이모라고요. 혼자서 그 어린 것을 먹이고 입히느라 잠도 못 자면서 버티고 있는 아이한테 왜 이러느냐고 따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마름에게 등을 돌렸죠. 마름은 기세가 꺾여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복순이 떡장수 안악에게 괜찮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대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이 여인을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아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뼈를 깎았죠. 그날 저녁 박대감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갖추고 주막 앞에 섰죠. 복순이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며칠째 국밥을 먹던 그 나그네였죠. 박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학수의 아비라고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박대감은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도 최고 거상이 허름한 주막 마루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거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네를 시험하겠다고 거지 행색으로 찾아온 것도 돈으로 흔들어 보려 한 것도 모두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고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만큼 올곧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죠. 복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저었죠. 자신은 24살의 조카를 키우는 처지라 거상의 며느리가 될 그릇이 아니라고요. 학수가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며 그들을 돌려보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대감과 학수가 주막에 나타났죠.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섰죠. 서툰 솜씨로 채소를 썰고 국을 저었습니다. 박 대감이 물을 너무 굵게 썰어 복순이 피식 웃었죠. 학수는 아기를 업고 손님 상을 나르다 걸상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주막 안에 웃음소리가 번졌죠. 며칠 뒤 마름이 다시 찾아와 자릿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 대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거리의 털을 통째로 사들인 매입 증서였죠. 마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박 대감은 복순에게 평생 자릿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죠. 복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 그 작은 주막에서 아기의 돌잡이가 열렸죠. 상 위에는 실타래와 붓, 엽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실타래를 움켜쥐자 주막 안이 환호로 가득 찼죠. 박 대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곳간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곁에 앉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복순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 권세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던 완고한 거상의 눈을 녹인 건 은자 500냥이 아니라 국밥 한 그릇의 온기였죠. 사람의 진심은 감출수록 더 깊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